엄마, 저희는 이번 추석에도 처가로 갑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둘째 아들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담담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엄마는 형이 있잖아요. 그렇게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5년 연속 5번째 명절을 혼자 보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둘째를 위해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둔 반찬 목록이 들려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한다던 갈비찜, 손주가 좋아한다던 잡채. 하지만 그 음식들을 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박순덕입니다. 올해 72입니다.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둘째는 제가 특히나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순하고 착해서 평생 저를 잘 모실 거라 믿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저를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이 처절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광수는 성격이 불같고 자기 주장이 강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 말을 잘 듣지 않았고 고집도 셌습니다. 하지만 둘째 민수는 달랐습니다. 민수는 항상 제 곁을 맴돌며 엄마 엄마 하고 따라다녔습니다. 형이 밖에서 놀 때도 민수는 제 치맛자락을 붙잡고 집 안에서 놀았습니다. 엄마, 나는 커서도 엄마 옆에 있을 거야. 그 말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저는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아파트 청소도 하고 새벽 시장에서 좌판도 깔았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첫째 광수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회사에 취직해서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자기가 알아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저는 큰 며느리 얼굴도 결혼식 한 달 전에야 처음 봤습니다. 엄마, 우리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큰아들은 그렇게 말했고 저는 섭섭했지만 장남은 원래 독립심이 강한 법이니까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둘째가 있으니까, 우리 민수가 있으니까 그 아이만큼은 제 곁을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민수는 형보다 늦게 결혼했습니다. 35의 나이에 31살의 여자를 만나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결혼 준비 같이 해줘. 나 혼자는 잘 모르겠어. 민수의 그 말에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역시 우리 민수는 달라. 엄마를 필요로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예비 며느리 지영이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고 제 손을 꼭 잡아주던 그 아이가 참 고왔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저 요리도 잘 못하고 살림도 서툰데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 아이는 순하고 착하구나. 우리 민수랑 잘 살겠네.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민수는 제게 모든 것을 물어봤고 저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챙겨줬습니다. 혼수도 함께 보러 다니고 신혼집 가구도 같이 골랐습니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아, 이제 우리 민수도 가정을 꾸리는구나. 내 곁에 머물며 자주 얼굴 보며 살겠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식은 화창한 봄날에 치러졌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영이가 민수의 팔을 잡고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그때만 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변화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민수 부부는 제주도로 4박 5일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아들이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해뒀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면 피곤할 테니 집에서 편히 쉬며 따뜻한 엄마 밥을 먹으라고요. 그런데 민수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제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처가에 인사 갔다가 거기서 저녁 먹고 갈게요. 그래. 그럼 내일은? 내일도 처가에서 같이 식사하기로 했어요. 모레쯤 갈게요. 모레. 신혼여행 다녀온 지 사흘이 지나서야 엄마 얼굴을 보겠다는 아들의 말에 저는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신혼인데 처가 식구들도 만나야지 하고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혼 후 첫 번째 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민수 내외가 오겠지. 손주도 생기면 더 좋고 그런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석 2주 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 이번 추석에는 처가로 가기로 했어요. 뭐? 처가 쪽에서 먼저 요청하셔서요. 지영이가 외동딸이라 장인어른, 장모님이 많이 외로워하시나 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외동딸이라고요? 그럼 저는요? 저도 둘째 아들 하나 시집 보낸 외로운 어미인데요.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렇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해 추석, 저는 큰아들 내외와 함께 명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내내 마음 한편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둘째가 없는 명절 상차림은 왠지 쓸쓸했습니다. 거겠지. 내년에는 우리 집에 오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해 설날도 그 다음 추석도 민수 부부는 처가로 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처가에서 계속 오라고 하셔서. 형이 있잖아요. 엄마는 형이랑 보내세요. 민수의 말은 점점 더 당연하다는 듯 미안함도 없이 변해갔습니다. 3년이 흐르는 동안 민수가 명절에 저희 집에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에게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임신했어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손주를 보는구나. 그 기쁨에 지난 3년간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몸조리 잘하라고 해라. 엄마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하지만 민수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장모님이 다 챙겨주고 계세요. 지영이 친정 근처로 이사했거든요. 이사? 언제? 지난주에요. 장모님이 임신 중에는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하셔서요.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까지 갔다는 것은 이제 아예 처가 중심으로 살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임신 기간 내내 저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엄마, 지영이 입덧심해서 장모님이 돌봐주고 계세요. 엄마, 산부인과 검진도 장모님이 같이 가주세요. 엄마, 태교 여행도 처가 식구들이랑 다녀왔어요. 모든 소식을 저는 전화로만 들었습니다. 며느리 얼굴 한번 보기 어려웠고 민수조차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엄마, 딸 낳았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당장이라도 병원으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어느 병원이니? 엄마가 지금 갈게. 아, 엄마 지금은 면회가 안 돼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나중에. 그 나중에가 얼마나 기다려지던지요. 하지만 그 나중에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2주가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하면 민수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산후조리 중이라 사람 만나는 거 부담스러워해요. 장모님이 와서 도와주고 계세요. 아기도 낯을 심하게 가려서요. 변명은 늘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손주를 만난 것이 출생 후 2달이 지나서였습니다. 그것도 제가 몇 번이나 연락해서 간신히 약속을 잡았습니다. 민수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제 손에는 손주를 위한 선물이 가득했습니다. 아기 옷, 장난감, 이불. 한 달치 생활비를 털어서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연 사람은 며느리 지영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럽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에는 지영이의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오셨어요? 우리 딸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하루 종일 봐도 안 질려요. 외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아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매일 와서 손주를 보고 있다는 것이 그 익숙한 손길에서 느껴졌습니다. 제가 좀 안아봐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지영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기가 지금 자고 있어서요. 깨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저 소파 끝에 앉아 멀리서 손주의 얼굴만 바라봐야 했습니다. 30분 정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피곤해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만.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2달 만에 본 손주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안에서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 후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손주 돌잔치는 처가에서만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저는 초대받지도 못했습니다. 며칠 뒤 민수가 사진만 몇 장 보내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장소가 좁아서. 친척들만 초대했어요. 하지만 그 사진 속에는 처가 친척들이 수십 명이나 되었습니다. 손주 100일, 돌, 2돌. 모든 중요한 순간에 저는 없었습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항상 손주 곁에 있었지만 저는 늘 사진으로만 손주의 성장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민수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저희 다음 주에 일본 여행 다녀와요. 그래, 좋겠다. 지영이랑 둘이? 아니요, 장인어른. 장모님이랑 같이요. 가족 여행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가족여행? 네. 처가 식구들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아기도 데리고요. 가족. 민수가 말하는 가족에는 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라. 겨우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우리 민수는 이렇게 변한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은 계속되었습니다. 민수 가족은 명절마다 처가로 갔고 여름휴가도 처가 식구들과 함께 갔고 심지어 주말마다 처가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 장모님이 해주시는 음식이 지영이가 좋아해서요. 장인어른이 아기 보고 싶어 하셔서요. 처가 쪽이 집도 넓고 편해서요. 이유는 늘 많았습니다. 반면 저를 보러 오는 일은 1년에 2~3번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몇 번이나 연락해서 거의 조르다시피 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5년이 흐르는 동안 저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민수의 삶에서, 손주의 삶에서 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석, 또다시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는 이번 추석에도 처가로 갑니다. 그래, 형이 있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형이 있다고요? 그럼 저는 첫째 아들만의 엄마란 말입니까? 둘째를 낳고 키운 저는 이제 필요 없다는 겁니까? 전화를 끊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텅 빈 집에 앉아 지난 세월을 돌이켜봤습니다. 민수를 키우던 시절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가 아팠을 때 밤새 간호하던 날들, 학교 준비물을 사주려고 아침부터 시장을 뛰어다니던 날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밤늦게까지 일하던 날들, 그 모든 시간들이 지금의 이 외로움으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문득 큰아들 광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직후 광수는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한테 자주 못 갈 것 같아요. 제 가정이 우선이니까요. 하지만 민수가 있잖아요. 민수는 엄마 곁을 지킬 거예요. 그때 저는 그 말에 섭섭함을 느꼈습니다. 첫째가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광수는 정직했던 겁니다. 처음부터 선을 그어놨던 거죠. 반면 민수는 저를 안심시켜 놓고 뒤에서 서서히 멀어진 겁니다. 더 잔인한 것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민수를 너무 다르게 키웠다는 것을요. 광수에게는 엄했습니다. 남자답게 키워야 한다며 혼자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뒀습니다. 반면 민수에게는 모든 것을 해줬습니다. 밥 먹여주고 옷 챙겨주고 심지어 대학생이 되어서도 은행 업무까지 제가 다 처리해줬습니다. 우리 막내는 순해서 혼자 못해. 그렇게 말하며 모든 것을 대신해줬습니다. 결국 민수는 의존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어 사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결혼 전에는 그 대상이 저였지만 결혼 후에는 그 대상이 아내와 처가 식구로 바뀐 것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아내 눈치를 보며 살고 장모 눈치를 보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기 주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지영이를 원망했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아들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이도 피해자였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지영이의 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동네 마트에서 저를 알아보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지영이 시어머니시죠? 저는 지영이 대학 동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지영이가 결혼 초에 엄청 힘들어했어요. 시댁 눈치도 보이고 친정 눈치도 보이고 그런데 지영이 엄마가 너무 강하신 분이라서요. 딸이 시집가서 고생하면 안 된다며 지영이를 자꾸 친정으로 불러들이셨대요. 민수 씨도 처음에는 시댁으로 가려고 했대요. 근데 지영이 엄마가 우리 딸이 외로워한다. 우리 딸 스트레스 받는다 하시면서 계속 불러들이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민수 씨도 점점 처가 쪽으로 기울게 된 거래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강한 사람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제가 강하게 나갔다면 민수는 저를 따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착한 시어머니가 되려고만 했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고 아들 눈치 보고 조용히 참기만 했습니다. 반면 사돈댁은 달랐습니다. 요구하고 주장하고 자기 딸을 지켰습니다. 결국 민수는 더 강한 쪽으로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누구 하나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을요. 며느리의 잘못도 아니고 사돈댁의 잘못도 아니고 민수의 잘못만도 아니었습니다. 저의 잘못도 있었습니다. 민수를 너무 의존적으로 키운 것, 착한 시어머니만 되려고 한 것, 제 서운함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외로움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잘못이 어디에 있든 제가 느끼는 이 고통은 진짜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착한 시어머니만 되려 하지 않기로, 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로. 추석 당일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추석 잘 보내세요.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저는 제 시도형 계속 제 속마음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외롭다. 전화기 너머로 민수가 숨을 죽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년이야. 5년 동안 명절 때 내 얼굴 한 번 제대로 못 봤어. 손주도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전부고. 엄마는 내가 그립다. 엄마, 형이 있다고 했지? 맞아, 형이 있어. 그런데 민수야, 엄마한테는 너도 아들이야. 똑같은 내 자식이야. 그런데 왜 엄마는 형한테만 의지해야 하니? 왜 너는 엄마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구는 거니?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5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가 널 키울 때는 말이야. 내가 아플 때 밤새 간호했어. 내가 학교 가기 싫다고 할 때 손잡고 데려다 줬어. 내가 대학 떨어졌을 때 같이 울었어. 그게 엄마야. 그게 내 엄마였어. 그런데 지금 너는 엄마를 1년에 두세 번 보는 남이야. 전화도 엄마가 먼저 해야 받고, 명절도 엄마는 해당 사항이 없고. 민수야, 그게 엄마가 바라던 모습이니? 민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처가 식구들이 좋은 건 엄마도 이해해. 지영이가 외동딸인 것도 알아. 장인어른, 장모님이 외로우신 것도 알아. 그런데 민수야, 엄마도 외롭단다. 엄마도 내가 보고 싶고 손주가 보고 싶어. 엄마는 착한 시어머니가 되려고 참았어. 너희가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민수야,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마음이 아프단다. 그때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 들으려고 전화한 거 아니야. 엄마는 그냥 내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엄마의 이 마음을. 엄마. 저도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민수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처가에 갈 때마다 엄마 생각 안 난 게 아니에요. 근데 지영이 엄마가 워낙 강하게 나오시고 지영이도 친정이 편하다고 하고 저는 그냥 편한 쪽으로 간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인지도 몰랐어요. 다들 요즘은 처가 중심으로 산다고 하고 지영이도 그게 당연하다고 하고 그래서 저도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민수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엄마, 솔직히 말하면 저도 가끔은 피곤해요. 명절 때마다 처가에만 가야 하는 것도, 주말마다 장모님 눈치 보는 것도. 근데 그게 요즘 세상이라고 하니까 저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야, 요즘 세상이 어떻든 내 엄마는 여기 있어. 너를 낳고 키운 엄마가 여기 있단다. 그걸 잊지 말아라. 네, 엄마. 그리고 민수야, 엄마가 하나만 부탁할게. 이번 설날에는 우리 집에 와라. 아침 일찍 와서 차례 지내고 점심 먹고 가도 좋아. 오후에 처가 가도 엄마는 뭐라 안 할게. 그냥 명절날 내 얼굴 좀 보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이번 설날에는 갈게요. 정말이지? 네, 정말요. 지영이한테도 말할게요. 명절은 양가를 번갈아 가면서 보내야 한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정말 고맙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민수는 약속대로 이번 설날에 저희 집에 왔습니다. 며느리 지영이도 함께 왔고 손주도 데려왔습니다. 5년 만에 맞는 온전한 명절이었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 손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하고 부르는 그 작은 목소리에 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영이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도 생각이 짧았어요. 제 엄마 말만 듣고 살았던 것 같아요. 괜찮아. 이제부터라도 우리 잘해보자. 저는 지영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민수네 가족은 처가를 더 자주 갑니다. 주말마다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 집에 옵니다. 명절도 번갈아 가면서 보냅니다. 손주 생일에는 저도 초대받습니다. 무엇보다 민수가 이제는 제게 먼저 전화합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손주가 엄마 보고 싶대요. 다음 주에 갈게요. 그 작은 변화들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부모 자식 사이라고 해도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것도요. 저는 외롭다고 말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보고 싶다고 말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착한 시어머니만 되려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큰아들 광수도 변했습니다. 동생이 명절에 저희 집에 오는 것을 보고 광수도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냉정했죠? 미안해요.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갈게요. 두 아들이 번갈아 가며 저를 찾아옵니다. 손주들도 이제는 저를 할머니로 알아봅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들이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요. 언젠가는 다시 올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만의 시간도 즐깁니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도 배우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닙니다.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던 지난날과는 다릅니다. 이제 저는 저를 위해서도 삽니다. 그게 더 건강한 삶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자식이 결혼하고 나서 멀어진 것 같아 외로우신가요?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기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외롭다고, 보고 싶다고 말할 권리가 여러분께 있습니다. 착한 부모만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만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도 사세요. 그게 더 건강한 삶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저도 평생을 살아온 방식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 행복하고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 함께 이 외로움을 이겨냅시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순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